불이 6만 5천 제곱미터를 태우고 6시간 만에 꺼졌죠. 대피했던 주민분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산불 진화 헬기도 투입이 되고 또 잔불 정리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동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또 오늘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많이 부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작은 불씨 하나까지 되도록 빨리 제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동해안 지역에 여전히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 중이니까요. 살피고 또 살펴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2월 19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금요일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비타민과 철분, 식이섬유가 듬뿍 든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인 이것. 나물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또 샐러드나 피자 위에 토핑으로 얹어도 먹는 이것. 소고기와 특히 궁합이 잘 맞고 경북 포항, 경남 남해와 고성, 전남 순천과 신안,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그리고 이천에서 많이 생산되는 이것은 뽀빠이가 많이 먹는다고도 알려져 있죠. 시금치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주인공들 알려드려야죠.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8968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1458-5266번을 비롯한 7분께, 그리고 7012-2531-6502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국내 고병환성 AI 확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란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처분 영역을 임시 축소하고 또 외국산 계란 수입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는 물론이고 양계 농가의 불만도 커지고 있죠. 오늘 농업 이야기 시간에는 이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계란 사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란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예, 느끼시죠? 네,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는 사실은 소비자들은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반등 가격만 되어도 큰 영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란값은 특히나 더욱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에서도 필수재고요. 그리고 제과와 제빵, 가공식품에서도 빠지지 않고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계란 한 판이라고 하는 30개들이 한 판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3% 정도 상승을 해서요. 지금 7,481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개당 한 240원 내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이제 창궐하면서 산란계 닭이 굉장히 많이 살처분되었었거든요. 이때 한 판에 거의 10,000원 정도씩까지도 올라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좀 흔들리다 보면은 그때의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품귀 현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생산량이 조금 지금 받쳐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트에서 주로 판매되는 이제 브랜드 포장나 이렇게 10개들이 들어와서 이름 이렇게 상표 붙이고 나오는 것 그리고 유정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격 변동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네. 보통 이 AI 확산 상황이 계란값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뭐 그렇죠.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그 살처분 피해가 불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란 생산량이 기존보다 약 15에서 20% 정도 감소한 상황인데요. 또 아주 올해 좀 많이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이럴 땐 좀 산란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2016에서 2017년 그 당시 그 고병원성 AI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 그때는 전체 사용 마리수의 거의 36%인 무려 2,518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살처분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지 가격으로 중심으로 보게 되면 주로 10개가 1,200원이었는데 동네 마트에서 우리가 이제 살 때는 거의 30개 한 판이 10,000원까지도 넘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행히 아직 산지 달걀값에 큰 변화의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좀 농식품부와 축산물 품질 평가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소비자들은 워낙 지난 3, 4년 동안 저가의 계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체감의 요소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계란을 굉장히 많이 쓰는 명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판, 두 판씩 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 네. 이 계란이 수급이 어느 정도 된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확진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농장에 대해서 그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게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 또 있어 와서 아마 이번에 이 농식품부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범위를 조정한 게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한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 구제역도 겪었고요. 그리고 AI도 겪었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까지 해서 방역 경험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좀 공격적인 방역의 방법으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택해왔는데요. 뭐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면은 굉장히 많은 가금 농장이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최근에 이 방사 유행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장식 축산이 아닌 미식 사육을 하지 않은 어떤 친환경 양계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또 동물 보호 단체의 항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계란 수급에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km 반경을 1km 내로 일시적으로 한 2주 동안 제한한다는 농식품부의 방침이 나왔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 살처분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이 굉장히 컸고 또 집중 소독과 검사를 좀 더 자주로 해서 그러니까 가금 개체에 이런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반경을 일시적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일시적인 보호 조치라는 거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단체 조직들하고 그리고 동물 보호 운동 단체들은 이런 농장의 지리적 조건이나 그리고 사육 방식, 환경 그리고 자체 방역 시스템들 좀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살처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무조건 3km 반경 내에만 있으면 이렇게 살처분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계속 어떤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트에 가서 수입된 신선란을 제가 간 마트에는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네네. 못했는데 뉴스에서 보면은 계속 가격 잡기에 나선 정부가 수입 신선란을 공급하는 카드를 꺼냈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2월 말까지 추가로 계속 수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된 건지 어떤 과정으로 수입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과 관련된 8개 품목, 그러니까 꼭 신선란뿐만 아니라 난황, 남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가공 영역에 쓰이는 그런 계란까지 들여왔는데요. 네. 6월까지 약 5만 톤 정도를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유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6일에 이 미국산 수입 신선란 60톤에 대해서 공매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그리고 제과제빵 업계 그리고 이제 계란을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대형 업체들이 대상으로 전자 이차를 했는데 뭐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계란을 지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국내 소비자들은 굳이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미국산 계란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국내산 계란을 이렇게 소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수입란들을 그렇게 많이 쓰고는 있지 않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양계 농가에서는 계란 수입에 대한 그 내용을 이 방역 정책이 실패한 건데 이걸 농가와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행위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미국산 계란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유통기한도 많이 남지 않고 당장 이제 소비되어야 하는 그런 뭐 대기업 같은 곳에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죠? 네, 뭐 6월 말까지 이 수입산 계란 제품 혹은 계란에 대해서 0% 긴급 할당 관세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모든 수입품 상품들이 오고 갈 때는 관세가 붙잖아요. 근데 일단 그냥 들어오겠다는데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할당 관세, 이 관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관세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먼저 지불하고 싼 가격에 먹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조삼모사의 면이 분명히 소비자들에게는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기본 관세율이 8에서 30%까지도 이릅니다. 근데 이걸 0%로 조정했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서 너무 특혜 아니냐. 특히 이런 식용란 업체들 그리고 뭐 대형 가공업체들에게 주는 특혜다.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계란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반발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해서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수입란에 대한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품귀현상도 없고 그래서 가져도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계란이 가장 그 계란 이력제나 산란 일절 표시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편인데요. 미국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소비자들의 신뢰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 미국산 계란이 들어와서 뭐 대기업에서 뭐 제빵 제과 과정에서 쓰인다면은 그 역시도 유통기한을 잘 지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좀 철저히 검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산란계 농가들이 계란 수입 중단 그리고 방역 정책 개선을 촉구를 하면서 또 스스로의 노력들도 하고 있죠. 농가 스스로 산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면서 유통 및 판매처에서도 가격 인상을 좀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설명드릴 때 지난 산란계 농가 상황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상승해도 계란값은 항상 저가 상태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비싸게 느껴졌다면 그동안 워낙 낮은 가격에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학교 급식을 비롯해서 단체 급식 수요가 매우 줄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뭐 인건비라든가 사료비 등은 상승을 해서 농장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상황입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 달걀값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영한 시세를 발표해 왔습니다. 지금 특란 한 개당 170원이라는 시세를 이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왜 이 가격을 하느냐라고 농가에서도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유통업체에서도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가격을 잡고 있다라는 것 그런 노력을 알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유통업체한테 좀 함께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계란이 잘 깨지기도 쉽고 보관이 쉽지가 않아서 유통 비중이 약 53%에 달합니다. 그래서 생산 농가만 참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진율 조정이라든가 해서 유통업체하고도 같이 좀 협력하자, 같이 동참해달라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통업계와 그리고 생산업계 자체의 불신이 좀 높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의문입니다. 네, 농가에서만 책임을 질 일은 아닌데 말이죠. 네. 이 계란이 사실 저만 해도 하루에 한 개 이상을 꼭 이제 챙겨서 먹고 있는데, 네, 아이들 있으면 특히 더 그렇죠. 네네. 네, 많이 먹죠, 저희 아이는 또. 예, 네. 우리 식생활을 꾸준히 지켜온 식재료인 동시에 또, 가격 자체가 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쉽게 이제 살 수 있으니까. 현재 계란값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나요?
네, 2000년대부터 계란의 과잉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수급이 또 불안정하고 또 가격은 그러니까 과잉 공급은 많고 하다 보니까 할인율 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집상에서 가져갈 때 이만큼 할인 가격을 적용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수치 가격, 그러니까 농민들은 한 50원에서 60원 정도를 받는데 계란 한 알당. 근데 한 알당 생산비가 약 110원에서 112원입니다. 그리고 정산제가 항상 문제였는데요. 바로바로 정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그 사후 정산제가 관행처럼 이렇게 유통을 유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유통 질서가 잡히지 않은 영역이 바로 이 계란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은 계란 농가의 수치 가격과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근데 물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계란의 유통 영역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계란 유통 업체들 중에서도 큰 손들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동안 계란 가격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흔드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마트가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계란 한 판씩을 상품으로 주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그 계란이라는 것들이 귀하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미끼 상품의 역할들을 하고 그렇다 보면 그 낮은 가격을 먼저 이렇게 생산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랜 불신이 좀 쌓여 있고 이 부분이 계란 유통이 좀 고질적인 병폐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농민들이 받는 계란값이 50에서 60원이라는 얘기가 전 좀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가격을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란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식의 가격 책정이 필요할까요? 예,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슈퍼매장에 오븐에 굽는 서양 계란찜이 있거든요. 이건 레스토랑에서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 하는데 우리 또 식당에서 먹을 때 계란찜은 서비스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렴한 식재료라는 인식 개선도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급 과잉 상태, 즉 농가가 손실을 보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대량으로 기르는 그런 부녀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생산업계와 유통업계의 이런 오랜 갈등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동안 공정거래위에서도 이런 담합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유통업계가 실제로는 좀 벌금도 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란 가격 형성의 어떤 투명성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축산업과 달리 이런 다른 축산업과 달리 좀 산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 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둔 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거래도 없애야 될 거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에 어떤 표준계약성을 도입하자. 그리고 세일이나 미끼 상품으로 계란을 제공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굉장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가격이 좀 잘 책정이 돼서 농민도 소비자도 좀 합리적으로 계란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네,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송 상태가 어떤지 계속해서 문자 좀 보내주세요. 좀 개선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젯밤에 산불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특히 더요. 작가님 뉴스 보고 많이 놀라셨죠? 네네네. 네, 이 산림이 탄다는 게 이제 산불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손실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산불이 나면은 그 숲이 되는 게 천이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쭉 키 작은 것부터 키 큰 나무까지 자라잖아요. 보통 불이 한번 나면은 그 제대로 복원이 되려면은 적어도 30에서 50년 정도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타는 거는 하루 이틀 3일이면 타는데 30년에서 50년까지 복구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특히
오늘 동해안 지역에 강풍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산불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림자원이 소중하다는 걸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숲과 나무가 주는 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있는데요.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산불에 맞춰서 준비한 건 절대 아닌데요. 네. 그 산불에 좀 강한 나무가 있습니다. 산불에도 강하고 우리 주변에 가로수로 정원수로 많이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키가 한 50m까지 자라고요. 이 나무 모습은 원뿔형이라 시원하면서도 그 대칭적인 균형 감각이 느껴지고 그 상록 침엽수인 측백나무과이지만 가을이 되면 주홍빛으로 낙엽을 떨어뜨리는데 그 숫자가 한 그루에 수억에서 수십억 개의 잎을 달고 있다는 나무. 혹시 아시는지요? 네, 가로수에서 이제 먼저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네.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뭐 한 그루에 잎이 그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예, 나무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 굉장히 잎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잎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훤칠한 모습이면서도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운치 있는 길 조성에 가장 많은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타세콰이어 길하면 담양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그 메타세콰이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1972년도에 그 정부 가로수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던 그 전남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이 2002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도 받았고 2007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최우수상을 받았을 만큼 멋진 곳이긴 하지만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에 버금가는 메타세콰이어 길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곳이 어딘지도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여러 곳 가운데 좀 네. 특별히 좀 메타세콰이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해서 준비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인천이요? 예, 인천 네. 가족공원 입구에 그 추모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로 심어져 있었는데요. 우리 메타세콰이어 하면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화석으로만 존재했던 나무가 실제로 살아 있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공동묘지에서 가족공원으로 변신한 특별한 공간을 매개로 이 나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메타세콰이어는 세쿼이아 이후에 등장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삼나무 종류인 그 세쿼이아가 있었는데 1941년 일본 식물학자가 일본에서 세쿼이아를 닮은 나무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세쿼이아는 아니게 영어로 포스트, 즉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메타를 붙여서 세쿼이아 이상의 나무라는 뜻에서 메타세쿼이아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는 화석으로만 존재한다고 학술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룡과 함께 살았던 나무였지만 멸종이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양쯔강 상류 지역에서 땔감을 구하던 산림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중국 병사가 이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이 나무가 궁금해 표본을 보내달라고 했지만은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달되지 못했고요. 1946년이 되어서야 베이징 생물연구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조사를 해보니까 4천여 그루가 자라고 있던 이 나무는 이미 일본 학자가 화석나무로 학계에 보고한 메타세콰이어와 일치했습니다. 아마 만일 그 중국이 먼저 이 나무를 학계에 보고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수삼나무, 즉 물을 좋아하는 수삼나무를 우리가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화석나무로 불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나무로서 보지 못하는 죽은 나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네. 이게 사실은 나무 연구자들에게 발견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살고 있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래된 나무군요. 예, 인천 가족공원에서 직접 이제 메타세콰이어를 보고 오신 소감은 어떠실까요? 이 메타세콰이어는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네. 인천 가족공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 가족공원은 193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조성된 그 부평 공동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 사상이 강한 나라라 산에 묘를 조성하면 아무리 나라 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묘지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도 잘 살려 그 성묘객뿐만이 아니라 숲과 나무를 찾아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2006년부터 인천시에서 탈바꿈 시키고 있는 것이 인천 가족공원인데요. 여기에는 화장시설을 비롯하여 분묘, 봉안시설, 수목장, 잔디장 등의 자연장지를 갖춘
50만 평 규모의 대형 종합 장사 시설입니다. 전에 제가 그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매개가 과거에는 나무라고 했었는데요. 네네. 예, 메타세카이라는 이름에서 이국적인 냄새가 나 그런 느낌이 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북 포항에서도 이 나무의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자생하고 있던 나무였고요. 그래서 나무 이름만 그럴 뿐 메타세카이아에서도 묘지 주변에 많이 심어놓은 측백나무들처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먼저 가신 망자들이 화석처럼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던 느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산에 묘지를 만든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숲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숲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 뭐 이렇게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례 문화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망자와의 소통을 위한 매장을 선호하다 보니까 현재 전국에 있는 묘지의 면적은 국토의 1%,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1.65배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 자연장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망자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고 무덤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왕릉에 가면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았고 일반 묘지에는 측백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이유는 소나무는 왕의 나무였고 측백나무는 그 다음 서열의 나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측백나무는 무덤 속 시신에 생기는 벌레를 죽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메타세카이아 가로수길이 끝나는 지점에 많은 생화 가게들이 있었는데요. 소국, 프리지아 등 다양한 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장례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예쁘게 활짝 핀 꽃들을 가져다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례시대 서양에는 주로 장미를 헌화했고 동양에서는 국화를 주로 헌화했는데 우리나라는 본래 장례 기간은 헌화 풍습이 없었고요. 마지막 망자를 떠나보낼 때 이 상의 종이꽃,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식한 꽃상으로 망자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네, 또 요즘 소고기랑 프리지아가 한참 예쁘게 많이 나올 때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저는 그 메타세카이아 길 예전에 이제 촬영 때문에 가서 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네. 마치 무슨 영화의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양쪽에서 쭉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네. 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하얀 드레스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메타세카이를 걷다 보면은 마치 그 제복 그 군인들이 도열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사열받는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이는 내가 그들로부터 말씀하신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 메타세카이아가 균이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세카이아 소식이 중국으로부터 하버드 대학 식물원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 나무를 가져다가 꺾꽂이로 그 대량 복제 번식에 성공을 합니다. 이걸 본 그 식물 육종가인 우리나라 현신규 박사가 1956년에 이 나무를 수입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메타세카이아는 중국의 메타세카이아를 복제한 것, 즉 모두 유전적으로 같은 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큰 생물이 나무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자이언트 세카이아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같은 속이 메타세카이아도 정말 큽니다. 하지만 큰 것에 비해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요. 나무 껍질은 부드럽고 두꺼운데 열을 차단해주는 그 섬유축 역할을 해서 잘 타지 않아 산불에도 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키 큰 나무가 자이언트 세카이아가 있는 게 산불에서 이렇게 잘 살아남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키가 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오래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나무가 화석식물이라 오래전에 이 나무에 기생했던 병해충들이 대부분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네, 잘 타지도 않고 병해충에 강하고 그래서 네. 또 오래오래 살아남은 거군요. 같은 나무라고 해도 우리가 수형이 좀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메타세카이아는 희한하게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는데 가족적인 느낌이. 인천 가족공원에 또 다른 나무들도 있나요? 예, 여기가 이제 가족공원이긴 하지만은 지금 겨울인데 곧 봄에 되면 유채꽃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장미터널, 능수화 터널, 그 여느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만 그 가운데 오늘 나무를 하나 더 소개해드린다면요. 그 평원당이라는 봉안당 입구에 작은 묘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 가문비 나무가 심어져 있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독일 가문비 나무요? 네. 독일, 네. 어떤 나무죠? 이 나무도 조경수를 많이 심는 나무인데요. 이 가문비 나무는 상록 교목으로 지리산, 덕유산 등 높은 산에 잘 자라 볼 수가 없지만 이 독일 우리가 조경수를 많이 심는 나무는 독일 가문비 나무입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뻗고 그 아래로 어린 가지가 처지면서 자라는데요. 이 나무 역시 메타세쿼이아처럼 원뿔형입니다. 유럽 자생지에서는 60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좀 떨어져서 이 나무를 보면 전체 나무 모습이 우아하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해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1920년경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는데요. 영명은 노르웨이 스프루스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가무비 나무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나무를 독일에서만 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독일 가문비 나무로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 가문비라는 이름은 나무 껍질이 검은서 검은 피나무로 했고 이게 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지가 아래로 들이어진 모습이 그 아래에 조성되어 있는 묘역들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서 안온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식물이 참 듣다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세상 떠난 후에도 함께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 들으니까요. 예, 그래서 숲해설가분들이 메타세쿼이아 열매를 설명할 때 그 잎술 모양을 연상을 시켜드립니다. 열매를 보시면 보기에 따라 다양한 잎술 형태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곤 합니다. 뭐냐면 오드리 헵번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는데요. 그 서양의 장례는 망자가 이제 편안히 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동양의 장례는 망자와 지속적인 소통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둘 다 같은 의미일 수 있는 휴식을 취한다는 휴자가 사람과 나무가 어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특별히 장미를 고집하지 않고 망자가 좋아했던 꽃을 바쳤고요. 문화 차이는 있겠지만 꽃이나 나무가 없었다면 망자와의 이별이 더 슬플 것 같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식물, 그들에게도 친절한 말을 자주 걸어주고 잘 대해주고 잘 보호해주면은 산불 같은 위험한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김선영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22님께서 김서정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산이 더 소중하고 감사하네요 하셨고, 정복순님께서도 메타세콰이어를 보시면서 사열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나무가 고고 가지가 일정하더라고요 하고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상태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일단 모두 진화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불이 나서 인근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에 바람이 잦아들었고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을 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양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천리 마을을 중심으로 54가구 주민 110여 명이 대피를 했고 산불이 잡힌 후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편 이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바싹 메마른 상태이고요. 특히 불이 난 양양을 비롯해서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데 어제도 600명대를 기록했네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과 똑같이 621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도 590명으로 공교롭게도 전날과 똑같았는데요. 경기도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9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432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41일 만에 가장 많은 수도권 확진자가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4,500명대의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설 연휴 가족 모임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이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더 철저한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3단계 정도로 간소화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단계 격상 기준도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중 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그 일률적인 영업 제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대신 한 번만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외출, 모임,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서요.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2단계에서는 5인 이상, 3단계에서는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외에는 만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그 외국의 사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하버드대 법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피해자 모욕 논문 발표 이후에 또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법대 교수의 논문 발표 이후 우리는 물론이고 또 미국 안팎의 비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 논란의 논문 외에도 간토 대지진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학살한 것을 두고 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기 때문이다라는 논문을 쓰기도 했고요. 일본인이 제일교포를 차별한 것은 조선인들이 잊지도 못하고 또 덧셈과 뺄셈도 못하는 하등 노동자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논문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미쓰비시에서 일할 수 있었던 조선인들은 행운이다라는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이 논란이 이어지자 이 하버드대 역사학과의 앤드루 고든 그리고 동아시아과의 커터 에커트 두 교수가 이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 대해서 학문의 진실성을 해치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이 수정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논문 게재를 보류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한인 단체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국제 청원 운동에 나섰고요. 하버드대가 있는 매사추세츠주에 이 소녀상을 건립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인 필립 안 커디 씨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버드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라면서 역사 사료 기증을 위한 협의도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 휴가를 떠났군요. 네, 어제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는 이틀이지만 이 직후 주말이 이어지는 만큼 이 신현수 수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신현수 수석이 휴가를 다녀온 후에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신현수 수석이 사의 의사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신현수 수석의 사의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앞으로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시며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민정수석 패싱 논란은 부인했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이미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신 수석과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했고요. 윤석열 총장의 입장도 듣는 등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법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서울시교육청이 태화고와 배재고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태화고와 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교들 등 8개 자사고의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배재 세화고 측은 그동안 교육부의 교육청에 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바뀐 것도 문제고 이 내용도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또 모호하다라면서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반면에 교육청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평가 항목과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
주장했습니다만 이 법원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해당 자사고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의 어린이집에서 작년 초여름에 식중독 사건 발생했었는데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지난해 6월에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90명이 넘는 원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에게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아이들은 심한 고통에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는 분리불안까지 생겼고 치료에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사 결과 이 유치원에는 20년이나 지난 낡은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그 아래쪽 설악칸에 온도가 높아서 이 대장균이 늘어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서 엿새 동안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도 남겨두지 않았고 또 식재료 거래 내역도 가짜였고 또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기 전에 내부를 수도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장이 유치원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라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양사는 징역 2년, 조리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원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 골 소식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간단히 전해주시죠. 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치러진 유로파리그에서 시즌 18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가레스 베일 선수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전반 13분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과 같은 18골을 기록을 했는데 13개의 도움을 더해서 시즌 31개의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며 지난 시즌 기록했던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넘어서 이 최다 공격 포인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낮부터는 많이 포근해지겠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에는 초속 30m를 넘는 태풍급의 바람이 분다니까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개인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